저는 사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운이 굉장히 좋게 당시 싱가포르에서 많은 아시아 대중문화에 관련된 세미나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안 미디어 앤 파퓰러 컬처라는 주제 세미나가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아시아의 홍콩,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 5개의 학자들한테 어떤 요청을 했냐면 2005년도 당시에 당신네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퓰러 컬처에 관련된 이슈를 논문으로 써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2005년 12월에 세미나를 했어요. 13명이 그 해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12명이 한류와 관련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원래는 한류 연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모든 나라에서 한류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08년도에 원제는 그대로 East Asian Popular Culture라고 하고 부제를 Analyzing the Korean Wave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옵니다. 한류가 마침 그 시작이 되고 또 활발해지던 그 초기에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싱가포르에 있었던 좋은 경험이 있어서 한류에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잘했다거나 누구 1인이 잘했다거나 그것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화중개자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서 한류는 그 지역의 중국계들, 화인 커뮤니티가 많이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제 VCD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VCD의 자막을 만들거나 그걸 이제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제작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대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만들어지면은 싱가포르로 가고 뭐 말레이시아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리핀에 있는 화교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일본 문화도 그 한류에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한류가 있기 전에 유럽에서는 일본 망가라든가 아니메 팬덤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처음에 들어왔고 그런데 그 한국 드라마가 일본 망가가 원작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점차 이제 한국 드라마 팬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한류가 2006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 계기가 브라질의 일본인 이민의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5세대, 6세대 벌써 이렇게 된 거죠. 이들이 이제 브라질에서는 약간의 어떤 차별을 받고 그러니까 모국인 일본에 가고 일본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의 겨울연가가 엄청 인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연가 비디오 테이프를 브라질 고향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일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현장에서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한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한류를 우리가 분석할 때 한류가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한류는 그 한류가 벌어진 나라에서 문화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저평가를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가요는 10대 학생들, 드라마는 중년 여성. 근데 10대 학생과 중년 여성은 그 아시아의 각국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이자 취약한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한국 가수 좋아하면서 머리 물들인다. 그래서 이제 지탄받고 또 중년 여성들이 뒤늦게 팬질이나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보수적인 언론에서 지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한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정치학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한류를 여성의 오락이다. 한류는 주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오락이다. 그런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2015년에 B1A4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대에 이제 팬들을 올려 세우고 허그도 하고 가볍게 뽀뽀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 사회에서 커다란 사건이 된 거예요. 공공장소 애정표현 금지법 위반.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이제 종교인들이 저 여성들을 죽이겠다, 뭐 살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말레이시아 청년체육부 장관이 뭐라고 이제 트위터에 날렸냐면 말레이시아 소녀들은 짙은 피부에 잘생긴 진짜 남자에게 돌아오라.
창백한 피부에 마른 남성은 진짜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류를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한류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팬덤을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 정치, 그 나라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나라의 성 정치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부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09년경부터 이제 중년 여성 팬덤에서 이제 그 젊은이들의 팬덤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태양의 후예가 또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대 가까워지면서 이런 그 4세대 혹은 뭐 4.5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K-팝 그 밴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류가 뭐길래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류의 기점 논쟁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93년도부터 한류다, 뭐 질투가 기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이 당시에는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까지 대만이건 중국이건 인기가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질투가 드라마 중 최초의 수출이니까 이게 한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한류라는 개념을 우리가 놓고 보면, 만약에 이게 한국의 대중문화 수출사 이렇게 말하면은 질투부터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류가 분명히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현상인데 좋아하지 않았던 것부터 기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뭐 전 단계라든가 선사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수출 중심적인 사고가 기왕에도 우리나라에 팽배한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이 경제로 환원이 되고, 또 한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를 왜 좋아하는가, 외국인들은 그 지역에서 어떤 맥락 속에 놓여져 있는가, 그 지역의 문화 구조는 무엇인가, 이런 관심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저 우리나라에서 수출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그 잘못된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팬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문화에 침투를 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그러한 담론이 한국에 재수입이 돼서 한국으로 하여금 어떤 드라마 혹은 어떤 팝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 이런 변증법적인 과정이 97, 8년도부터는 있습니다. 한류 현상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국 대중문화 발전 혹은 뭐 한국 미디어 산업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뭐 KT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수만이 될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근데 한류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는 해외 수용자와 팬덤입니다. 그들이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고 입소문 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화로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그 한류 현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식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 수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류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특정 드라마 혹은 K-팝이 그 인기가 얼마나 지속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행이라고 할 정도의 열광의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류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명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자면 현장에 가야 되겠고, 현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외국인들은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파묘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김고은이 그 무당춤을 이렇게 막 추면서 굉장히 이제 쿨하게 이렇게 추면서 칼을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들한테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당이 동아시아 전역에 있는데 한국은 무당을 이렇게 멋있게 그릴 줄 안다. 이러면서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뭐 이런 태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보냐면,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팬들한테 그 인터뷰를 해보면 그 나라 사람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 나라 배우들은 연기가 너무 형편없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류가 인기 있는 것이 한국 텍스트 자체가 좋아서라는 것을 떠나서 그들의 맥락, 그들의 미디어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그들이 볼 때는 한국 문화의 문학적 질이 상당한 거죠. 왜 그러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한류를 한국에서만 보게 됐을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특히 이제
뭐 한류가 세계 정복을 했다, 뭐 한국에 뭐 무슨 과자가 세계 정복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기사들을 많이 내는데 그런 기사들만 보다 보면은 마치 한류가 이제 세계 정복을 정말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 메뉴의 일부로 진입을 한 거죠. 이를테면 작년 여름에 제가 그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 방송도 열심히 봤고 또 뭐 가게라든가 뭐 시장도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여전히 그 태국에서는 미국 문화, 중국 문화, 그리고 일본 문화, 그리고 자국 문화들이 굉장히 인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최고 인기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5개, 6개 주요 인기 문화 메뉴에 들어갔다. 전에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더 한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것. 분명히 한류는 그 과거에 비해서는 발전했고 강성해졌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한류를 통해서 어떤 모델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한류가 발전할수록 미국 문화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영향력 같은 것. 그리고 넷플릭스뿐 아니라 중국도 그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 그 문화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류가 이제는 그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지구화되고 있는데 한류가 전지구화되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좁은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는데 한류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각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류를 단순히 국뽕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한류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지 그 90년대부터 한국인의 커다란 목표였던 세계화와 관련해서 한류를 어떻게 우리가 한류의 효용을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류 연구를 통해서 문화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고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 있다면 한류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그 해외 문화 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그 굉장히 한류 연구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